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FOMC도 줄줄이 열리겠죠.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한국은행은 동결, 미국은 5월 초에 0.5%포인트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미국도 금융시장의 여건이 되게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다음에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이제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민간 은행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 연준에 돈을 끌어가야 되거든요. 돈을 끌어갈 때는 담보를 뭘 맡겨야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재할인이라 그러잖아요. 재할인율이고. 근데 이번에 미국 연준이 담보 요건을 되게 완화시켜줬어요. 이제 국채를 받는데 국채는 굉장히 좋은 그 신용도가 높은 자산이지만 국채를 내가 산 것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 그냥 금리 반영하지 않고 너네들 그냥 액면가로 해줄래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은행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 돈이 대출로 나간 건 아니고 은행들도 유동성이 빠듯하고 은행이란 비즈니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수중에 있는 돈은 별로 없고 다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렇게 신용시장의 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자체적으로 인플레를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잘 못 돌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뭐 0.50%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3월에 0.25%만 올렸잖아요. 퍼센트포인트만 올리고 이게 다 금융시장 경색의 반영이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과잉 긴축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 미국의 사례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거라 떠나가지고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 이제 민간의 부채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또 치러야 될 그 코스트가 너무 크니까 한은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 한은이 언젠가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의 물가가 높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려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높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하느니 그때서야 금리를 후행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도 5월 초 올리고 뭐 지금 뭐 금융시장에선 전 뭐 지나친 기대라고 보지만 연내 금리 한번 낮춰주는 거 아니야? 네. 또 이런 기대까지 투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모르겠지만 미국도 금리 한번 올리는 걸로 긴축 사이클이 이번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이제 지금 최고점 찍고 네.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시장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죠? 네. 근데 이미 많이 떨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뭐 한국은- 기준금리보다도 시장금리가 많이 네. 아래. 예, 미국 경우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3.7% 얼마 전에 5%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정책금리,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한 정책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예요. 근데 2년짜리 금리는 뭐 우리가 예금하더라도 수수 입출금보다 장기간 돈 맡기면 이자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짜리 금리가 지금 5%인데 2년짜리 금리가 3.7이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 낮출 거란 기대를 이미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기준금리 자체는 상당히 높게 계속 유지가 되는. 만약에 저는 연내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는 심각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금융 시스템의 교란이 나와야 금리를 낮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높이진 않더라도 기존금리가 유지가 되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뭐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네. 뭐 여기서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한참 밑에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진짜 얘네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뭐 지금 수준에서 이제 네. 홀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차가 지금도 부담이 되는 게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율이 보니까 1,300 뭐 오늘 19원 이렇게
언제 또 얼마 전에 1,2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게요. 1,300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대내외 금리 차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뭐 제가 앞서서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은행 위기라든가 금융시장에 돈이 도는 게 여의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랬을 땐 상대적으로 한국과 같은 원화와 같은 그 위험 통화보다 달러 같은 것들이 더 각광을 받으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용 위험의 반영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네. 좀 이제 경기가 진짜 한국 수출 같은 게 장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것이 하나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꽤 올라갔는데 이거를 뭐 대내외 금리 차 이런 걸로 뭐 그게 설사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 기초 체력이 문제시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조금 걱정이 그래서 저는 한국은 뭐 기초 체력이라고 하셨지만 내수는 뭐 이미 허약화가 된 지 오래됐고요. 네. 네. 내수라고 하는 게 민간 소비와 그 투자거든요. 네. 근데 민간 소비는 진짜 뭐 아주 약체가 됐고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약체가 됐고 기업의 투자는 약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 왕성히 투자하지만 한국 땅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자꾸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 투자가 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약해져서 포괄적으로 이 투자와 그 소비로 구성이 된 이거는 한 15년 보시면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그나마 지탱이 됐던 건 수출인데 무역 수지가 13개월째 적자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경제라고 하지만 내수는 이미 힘들어졌고 수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또 동일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중국이 중요했다. 그렇죠. 중국에서 뭐 한 20년 동안 전체 무역 수지가 8천억 달러 중에서 중국에서 6,900억 달러를 벌었으니 근데 지금 뭐 대중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이거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온 레벨은 뭐 다시 쉽게 1,200원 이렇게 내려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제 생각에는 뭐 환율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번 뭐 바뀌면 뭐 1,200원까지 가는 거야. 네. 뭐 그것이 뭐 금년 1월 초에도 갔는데 네. 그게 뭐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1,200원이라고 하는 수준은 우리가 지난 한 20년 놓고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고점 레벨이 1,200원이 됐거든요. 그랬었죠. 1,100원대에서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는 1,200원이 어떻게 보면 환율이 움직이는 그 등락 범위에 좀 바닥 부근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